안녕하세요. 이영음입니다. 자,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오늘 13강인데요. 오늘은 인터넷의 열린 공간, 이 세계적으로 열린 공간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 물건도 사고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화를 앞당긴 인터넷. 그럼 과연 이 국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은 인터넷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오늘 공부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인터넷을 둘러싼 국제적인 정보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정보 흐름 질서가 또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살펴보고요. 미디어 기업이 상업화되고 점점 더 집중화되면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 미디어 기업의 확장에 따른 이 정보 질서의 함의 그리고 대안을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까지에 비해서는 조금 시야를 넓혀서 어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또 어떤 큰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그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이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진 어떤 주체가 그만큼 힘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제 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더 힘이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힘의 균형에 크게 이제 영향을 주는데요. 그러면 인터넷 등장 이후에 그 변화된 국제 정보 질서의 흐름이 어떤 그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등 주체가 변화가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보면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냉전 관계가 생기면서 서방 국가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국가들 간의 그 어떤 그 갈등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들이 힘을 얻게 되면서 이 그 선진국들과 또 후진국들 간의 갈등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인터넷이 등장함으로 해서 국경을 무너뜨리고 국경을 넘어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국경을 넘어선 정보 흐름이 가능해지면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대립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 또 어떤 사회 특정 계층과 국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적 영역과 또 국가 간의 그 갈등, 사적 영역과 다른 사적 영역 간의 갈등으로 그 갈등의 주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 루퍼트 멀닥이라고 하는 이 뉴스 코퍼레이션을 소유한 이 호주 출신의 거대 미디어 기업가죠. 혹시 알아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직전에 인터넷이 발전할 무렵에 이제 거대 미디어 기업의 소유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그런 사람이죠. 아마 이 사람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이름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개인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또 그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패드라고 하는 이 기기를 발표를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 아이패드라고 하는 용어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고, 이 제품을 보고 싶어 했었죠.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스티브 잡스다. 애플사의 CEO인 스티브 잡스다라는 거를 아마 대부분, 알아보셨을 겁니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이 마크 zuckerberg라고 하는 이 하버드 출신의 젊은이, 글쎄요, 알아보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 년 후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못지않게 유명 인사가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질서, 정보의 주체, 또 갈등의 주체가 변화를 했다는 것이죠. 50년대, 60년대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하는 갈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70년대, 80년대로 오면서 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으로 옮겨졌고, 또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모든 국가가 서로 또 다른 사유 기업과도 그런 어떤 갈등 관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를 하면서 구글이 실명 확인을 거부를 했었죠.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만큼 어떤 한 국가의 정책과 인터넷 기업과의 갈등이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이런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의 그런 대립에서 지금 이제 남과 북의 대립인 상황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어떤 개발도상국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국가들과 선진국들 간의 그런 어떤 정보의 흐름의 불균형 때문에 갈등이 있었죠. 서방 국가들이 그 당시 주장했던 그런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즉, 이 언론의 자유라는 원칙 하에 정보도 자유롭게 흘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개발도상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도 좀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관한 정보가 해외에 나갈 때는 데모라든지 못 사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미국에서 텔레비전으로 우리나라가 소개될 때는 소위 메시라고 해서 미군들이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초콜릿 같은 것들을 받아 먹는 그런 상황의 한국을 그렸었죠. 서방은 굉장히 아주 화려하게 개발도상국들에게, 화려한 모습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된 그런 국가들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긍정적인 정보, 개발도상국들이 좀 자랑할 만한 정보는 전혀 전달이 안 되고, 항상 안 좋고 못 살고 갈등만 있는 그런 정보가 전달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유엔에서 이 맥브라이드 위원회에 연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 맥브라이드 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는 정보의 흐름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그리고 보통 서에서 동으로, 또 북에서 남으로, 그러니까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로 거의 일방적으로 흐르더라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개발도상국들 간의 정보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방이 주는 정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갔다가 다시 전달이 되는,
바로 옆 나라에 관한 정보조차도 그렇게 불균형적으로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기됐던 것이 신국제정보질서입니다. New World Information Order.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장이 됐었죠. 그렇지만 이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이 미디어 기업들이 거대화되어지고 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 국가 간 그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 그 정보의 흐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그 즈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오히려 국가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뭐 타임 워너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그런 미디어 기업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어떤 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주장을 했던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 93년, 94년 미국의 당시 그 부통령이었던 이 알 고어 부통령이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4년에 장황한 연설을 하나 하죠. 이제 이전의 시대에는 이 정보의 그 흐름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었지만 이제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 국경을 넘어서 전 지구의 시민들이 서로 그 자유로운 소통을 하면서 하나의 지구적인 커뮤니티를 이루는 이제 그런 그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 글로벌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를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이 미디어 기업들,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대부분이 타임워너라든지 디즈니라든지 그 바이오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보면 미국에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를 하게 되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아주 자유롭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내부적으로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90년도 중반부터 이 컴퓨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됩니다. 뭐 5년 계획, 10년 계획, 20년 계획 해서 각국이 거의 경쟁하듯이 그런 어떤 국가적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5년부터 국내 그런 어떤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말에는 초고속 인터넷 망이 굉장히 확산이 되었고 그때부터 국내의 인터넷 이용이 아주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터넷에 대해서 인터넷 발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네트워크화가 되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컴퓨터 하나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컴퓨터 하나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인텔이라고 하는 기업이 만든 그 중앙처리 장치입니다. CPU죠. Central Processing Unit이죠. 이 컴퓨터를 돌리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90년도 중반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또 출시가 되면서 컴퓨터 한 대가 깔릴 때마다 윈도우가 탑재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네트워크화되면서 이제 그 월드와이드 웹이 개발이 되면서 그 웹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당시에는 미국에 적을 두었던 기업인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기업이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화가 되면서 가장 이득을 봤던 국가가 어떤 국가였을까요? 90년도 미국이 굉장히 호황을 이뤘습니다. 바로 이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화에 힘을 입은 것이죠. 자, 이렇게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개인의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개인에게 힘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서비스였다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좀 시야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국가가 이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국가들에게는 어떠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냐 하면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 타임워너라든지 이제 이 거대 미디어 기업들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이 하나의 기업이 소유한 매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어떤 전자 기기를 만드는 그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미디어 기업을 소유를 하고 있고, 또 이 타임워너라고 하는 미국의 미디어 기업이 뭐 CNN을 비롯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그런 미디어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거대 미디어 기업들을 보자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뉴스 코퍼레이션도 있고요. 또 디즈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국가와 국가 간에 해결을 못했던 그런 갈등을 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쟁점이 정치에서 사실은 경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간 이제 90년대부터는 국가 간의 거대 국가들 간의 전쟁 이런 거는 사실 없었죠. 미국이 좀 비교적 약소국인 중동의 국가들과 전쟁을 한 경우는 있지만 이전처럼 뭐 세계 대전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그런 규모의 어떤 국가 간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경제적인 이슈가 갈등의 원인이 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면서 주요 이 갈등의 무대가 이 어떤 국제 기구나 어떤 국가 간의 그런 협정보다는 인터넷상의 네트워크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사례들이 사실은 특정 국가의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죠. 1980년대 말에 중국 천안문 사태 때 중국 당국에서는 해외의 언론의 접근을 막았고,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를 다 막았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당시에는 웹이 아니었고 이 유즈넷이라고 하는 문자 위주의 정보 교류 수단을 통해서 중국의 천안문 사태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생생하게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 국제 정보 질서 흐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의 상업화가 가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이제 등장을 할 무렵에 이제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터넷
그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그 인터넷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인터넷의 상업화가 9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가 되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이 인터넷에 제공되었던 정보가, 그리고 아직도 지금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양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대다수의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그만큼 인터넷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많은 정보를 또 더욱더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 때문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그런 국가들도 많았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래도 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래프에 우리나라 한글로 된 이 정보의 정도가 나타날 정도로 많은 비교적 많은 인구 수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이제 정보가 올려져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제기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그 주소입니다. 인터넷에 주소가 IP 주소하고 도메인 네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가 목적이 뭐였냐 하면은 주소를 잘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어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0년도 말부터 인터넷의 주소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그 문화권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먼저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인터넷 주소도 이 다국어, 각자 자기네 나라 언어로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그 초기에 불완전하게 2000년도에 한글닷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그 반쪽짜리 그 다국어 도메인이 실행이 됐었죠. 그러다가 2010년에 이르러서 이제 그 아랍권 국가들을 선두로 러시아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어도 이렇게 그 다국어로 이 도메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 정보 흐름에 있어서 그 상업화로 인해서 또 언어로 인해서 정보 흐름에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를 통합하는 매체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의 많은 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영어권 국가들, 그 강대국들 중심으로 한 세계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자국어 도메인, 그러니까 이 한글로만 된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이 지역 콘텐츠를 강화시키는 그런 매체이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인터넷은 강대국 중심으로 통합을 하는 매체일까요? 아니면 이 지역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매체일까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렇게 그 정보 흐름의 질서의 변화와 함께 또 나타난 현상이 이 미디어 기업의 상업화, 그리고 이제 집중화였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았고, 초기에는 어떤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이런 비용들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미디어 기업들이 서로 합병을 하고 서로 또 인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거대화, 집중화되어 갔었던 거죠. 자, 이렇게 미디어 기업들이 이 거대화, 집중화, 그래서 되면서 이렇게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성장하게 된 당시의 배경을 보자면, 이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 진입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훨씬 더 용이했죠. 해외에 지사를 이제 세워놓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기업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디즈니가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디즈니랜드까지 그 만들 정도로 그렇게 그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그 세계화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이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이 냉전 시대가 이제 그 없어지고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붕괴되고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탈규제화였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 선진국이 주도를 해서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 어떤 국가의 규제보다는 이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기업 활동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대 미디어 기업들은 자본이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 기업들이 상업화되고 집중화된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이 여러 그 미디어 아울렛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포털화가 또 가속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영화사가 영화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타임 워너가 당시에 그 미국에서 가장 컸던 아메리카 온라인이라고 하는 온라인 회사와 합병을 해서 타임 워너 AOL 타임 워너라고 하는 그런 아주 거대한 그 포털적인 특성을 지니는 미디어 기업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은 기업의 울타리 내에서 신문 내용도 제공하고 그 텔레비전 방송도 내보내고 또 잡지도 만들고 이렇게 또 이제 그런 활동을 한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뉴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호주를 비롯해서 영국의 이제 주요 신문들 그리고 미국의 폭스 그 텔레비전 방송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대 기업들이 되면서 점점 그 내용도 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이 강화되면서 그 상업화가 더 가속화가 됐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확산이 되면서 어떤 함의를 지니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를 해 나가면서 이 미디어 기업들이 그 거점을 둔 국가가 미국이 되면서 이 미국의 독점화라는 현상이 점점 더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도 이 기업들이 인터넷 이 네트워크에 손을 뻗으면서 인터넷의 상업화도 아주 가속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정보가 범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정보의 공신력,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보의 신뢰성이 또 문제가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상업화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점점 더 이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 되면서 그 수용자의 힘이라든지 뭐 네티즌의 힘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역 사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용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자신의 기호에 맞는 그런 내용만을 받아들인다든지 어떤 거대 기업의 이 지나치게 확산이 되는 것을 거부를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수용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게 됐고요. 또 이 제3세계에서도 무조건 이 선진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 문화의 중요성도 부각이 되고 또 이 선진국 그 선진 문화의 어떤 그 매력도 좀 더 감해지게 되고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 인도의 그 서방 미디어가 진출을 할 때는 인도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현지에서 제작한 내용을 방영을 했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그 지역주의 그 잠재력이 커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그 정책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새로운 이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점점 더 모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거대 미디어 기업들에 대항을 할 수 있는 매체들을 또 모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웹 1.0 시대에서 웹 2.0 시대로 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단순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을 했던 그 시대가 이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았던 시대라고 하면, 네티즌들이 점점 그런 그 일방적인 그 정보 전달을 거부를 하면서 지역적인 힘이 커지게 되고, 또 이 네티즌의 선호도가 또 중요시 되게 되는 그런 웹 2.0 시대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티즌 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또 네티즌들이 서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 그 개의 소 집단들, 이런 그룹들이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웹 2.0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개인의 그런 또는 어떤 지역의 그 선호도나 지역의 의사가 점점 더 중요시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 개인이나 그 지역의 기존의 관계에 의해서 또 새로운 정보의 가치가 창출이 되는 웹 3.0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국제 커뮤니케이션, 이 정보의 흐름적인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그 미디어 기업의 상업화를 중심으로 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를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바로 그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는 한 사람이 그냥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여러 주체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한 그런 상황에서 같이 어떤 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그 부각이 되는 이제 이슈가 바로 인터넷 도메인에 관한 이슈입니다. 인터넷 도메인, 있는 것이고 내가 그냥 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하나의 나라를 구축을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kr이라고 하는 한국을 지칭하는 그 도메인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kr이라는 그 도메인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아마 여러분이 그 인터넷 도메인의 관리라든지 인터넷 도메인이 그 정책이 어떻게 수립이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아마 정확하게 모르실 겁니다. 그거 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서로 전 세계적으로 상호 교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호작용, interoperability, 내가 주소를 치면 그 주소가 전 세계 어떤 주소라도 이 접속을 할 수 있는 주소라야 되는 그런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주소라야 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마음대로 어떤 표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인터넷의 여러 도메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봤던 도메인들이죠. .com, .net, .org. 그러면서 이제 각 국가들도 또 도메인의 맨 끝에 가는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하는 그 도메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도메인 관리 누가 하느냐?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이 도메인 관리를 하는 이 ICANN이라고 하는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라고 하는 이 기업이 이 법인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ICANN이라고 하는 조직은 미국에 등록을 한, 법인으로 등록을 한,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미국 상무성 Department of Commerce 상무성의 그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미국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의 그 부서가 이렇게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ICANN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사실 그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합의체의 특성을 지닌 그런 그 법인입니다.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그 전 세계 5개의 대륙을 다 대표하는 그런 그 구성원들이 이 ICANN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도 이 그 5 대륙을 다 대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ICANN 지금 현 이사들의 면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뭐 인도 사람인 것이처럼 보이는 사람도 보이고 뭐 흑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외형적으로는 이 5개의 대륙을 다 대표한다고 하는 이 조직의 이사회를 보면 주로 백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ICANN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도 영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한 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ICANN이 그럼 어떠한 것들을 관장을 하느냐? 사실 전 세계 모든 도메인, 우리 대학의 경우에 www.knou.ac. 이것까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ICANN은 그 최상위 도메인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상위 도메인을 어느 기관이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ICANN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ICANN의 의뢰를 받아서 .kr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 이 도메인을 크게 보면 일반 최상위 도메인하고 국가를 나타내는 국가 최상위 도메인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의 경우에는 그 어느 국가도 권한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업이건 이 일반 최상위 도메인은 그 조건이 맞아서 신청을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ICANN이 일반 최상위 도메인 굉장히 많이 그 부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도메인 신청하려고 전 세계의 여러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도메인은 그렇지만 그 국가의 여러 그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에도 정부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가들 또 인터넷 네티즌들이 다 협의를 한 상태에서 .kr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인터넷 주소 자원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운영을 할 때는 그 우리나라 인터넷 커뮤니티 전반의 그 조언을 듣고 이 의견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다국어 도메인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국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상위 도메인에 그러니까 .kr을 쓰는 게 아니라 .한국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ICANN에서 최근 4개의 국가에 대해서 이 다국어 도메인을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아랍권 국가들이 이제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지금 저런 아랍어로 된 최상위 도메인이 지금 그 신청을 받고 있고 그거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키릴러
그 .ru를 키릴러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준비해서 신청을 해서 아이캔에 신청을 해서 아이캔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조만간 한국이라고 하는 다국어 도메인이 시행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런 도메인 관리를 이 아이캔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아니, 우리 한국의 도메인을 우리가 신청해서 만들어서 우리 국내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왜 이런 세계적인 기업의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의 상호 교류성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쩔 수가 없이 지금은 이 아이캔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렇게 인터넷 도메인을 거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이캔에서 거번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미국 사람인 거는 아니지만 사실 그 면면을 보면은 이제 서방 국가 위주다라는 것은 분명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웹 2.0 시대, 웹 3.0 시대가 되면서 과연 우리가 개인의 힘, 또 이 소그룹의 힘에만 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전 세계적인 이런 정보 흐름의 질서가 과연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시대는 바로 이 정보를 통제하는 기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국가가 바로 미래의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로 국제정보 질서의 흐름이 변화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혹은 이데올로기 간 경쟁과 대립을 바탕으로 전개된 국제 커뮤니케이션 갈등이 모든 국가나 사유 기업이 전 세계와 대립하는 등 갈등의 주체가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주요 쟁점이 정치에서 경제 문제로 이동했으며 주요한 무대가 국제기구나 국가 간 협정에서 인터넷상의 네트워크로 이동했습니다. 국제정보 질서의 새로운 주체로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들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시장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탈규제와의 세계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았고 탄탄한 자본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기업들이 거대화되고 상업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전 지구의 미디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미국의 독점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인터넷이 상업화되고 그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가 공신력이 있는 정보인지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제 정보 질서 흐름의 상업화에 대한 대안으로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3세계의 문화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의의 잠재력을 높이고 커뮤니케이션 정책과 대항 매체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도하에 있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칸은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주소를 지정하는 미국의 비영리 사설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인터넷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